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고용 보고서는 시장의 예상을 웃돌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모두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CES 2024와 JP모건 헬스케어 등 산업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굵직한 이벤트들 증시가 어떻게 소화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이 담보대출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 수천억 원대 과징금 위기에 처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담보대출 짬짬이와 관련해 국내 시중 4대 은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제재 대상인데요. 주택담보대출 등 거래 조건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지금 은행들이 물건별 LTV 등 대출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자, 이번 조사는 지난 2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지시한 이후에 본격화가 됐습니다. 이 지시가 떨어진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에 6개 은행이죠.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까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고요. 여기서 대출과 관련된 이 자료들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6월 이 4곳에 대해서 추가적인 현장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재 여부 등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 제재 수위 여부와 관련된 심의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심사 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관련된 과징금 부과 그리고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아직 정확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주택담보대출들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워낙 많은 이득을 벌어들인지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조사 초기 일정에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은행들이 금리도 담합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심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번 심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현장 조사에서 추가가 됐던 IBK 기업은행과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결국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장사들의 지난해 영업 성적표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기업들의 4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는데요.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 정도 급감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의 늪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기업 247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살펴본 결과 297조 원가량이 나왔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6%가량 급감한 수치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 업종이죠. 네,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 직격탄을 날리게 됐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실적 보릿고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연초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29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나 연말 들어서면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연간 영업이익 7조 원대 예상하면서 수치로 따져보면 연초 대비 7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증권가는 연초에는 SK하이닉스의 적자폭을 2조 원대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말 들어서면서 이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지금은 8조 원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연초 비교해서는 한 3배 가까이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박람회인 소비자 가전쇼 CES가 열립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CES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이 운영이 됩니다. 산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CES 행사장에는 지자체와 대학교 등 32개 기관과 443개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규모가 3배 이상 커진 건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CES 참가 기업의 통합 한국관 참가율도 작년 19%에서 5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통합 한국관의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라고 평가해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자, 이와 함께 올해는 중기부와 서울시 등이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또한 삼성과 현대차, LG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등 총 76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와 미국 산업디자이너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 기업 또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310개사의 수상기업 중 한국 기업의 수상 비중은 46%에 달해서 143개 기업이 수상을 하게 됐고요. 자, 이 중에 13개사는 이번 통합 한국관에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4대 은행 제재 소식부터 CES 2024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 굉장히 바쁘게 흘러갈 예정인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CES 2024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예정돼 있으니까요. 지수 흐름부터 관련주들의 변동성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힘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전환한 가운데 각각 0.3%, 0.0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시총 상위주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갤럭시 S24 언팩을 앞둔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또 AI 관련 테마 주도력은 지속되는 가운데 네카오의 약진도 눈에 띄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수 흐름은 부진한데요. 0.3%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2,570선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각각 지금 현재 개인은 2,223억 원, 외국인은 57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무려 4거래일 연속 발을 빼면서 2,8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GPT 스토어의 출시 기대감에 소프트웨어 쪽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DNC 미디어가 애니메이션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웹툰 관련주도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0.03%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는 가운데 8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인데요. 각각 455억 원, 27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일반 전기전자 위주의 매수세 가져가면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내일은 CES 2024가 개최됩니다.
올해의 핵심은 인공지능 AI인데요. 게다가 오픈 AI의 GPT 스토어 출시와 갤럭시 24 언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AI 관련주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폴라리스 오피스 현재 24%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바이브 컴퍼니 역시 상한가까지 진입한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섹터 중에서 부진한 흐름 보이는 쪽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유한양엠과 비만 치료 주사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8%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15,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펩트론, 종근당 역시 7%, 5%, 6%대 내림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중 대리전이라고 불리는 대만 선거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진 않을지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시 지난주를 돌아본다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양대 시장입니다. 또 미국 증시를 살펴본다면 기술주가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럴 효과가 지금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새해 들어자마자 청룡열차를 타버렸어요.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들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 6회, 올해 6회 정도까지 하는 기대감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1월 효과라는 건 사실 호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왜 1월 달에는 우리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나 연말에는 잘 마감을 하기 위해서 대형주를 넣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와서 좀 중소형 가치주로 이제 바꿔타는 모습들을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증시도 1998년도까지는 요게 좀 몇 거에 들어갔는데 네. 1999년부터는 1월 효과가 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대형주가 어디로 갈 거냐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아까도 말씀드린 6회를 지금 생각하는 지경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시켜질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많은 게 자 금리 인하는 그거는 이제 상수가 됐고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금 서로 간의 어떤 기대감의 괴리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홀대를 받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요, 이제 뒷전으로 가버렸어요. 네. 어차피 뭐 작년 4월달에 굉장히 장이 좋았기 때문에 뭐 이것들이 계속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1분기 가이던스에 지금 많은 초점들을 지금 뭉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 청년율 시장은 확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럼 네. 다시 올라갈 것인가 또 그걸 한 바퀴 돌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서로 겹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모습. 결국 금리 인하죠. 그래서 거기에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건으로 부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됐지만 그 속도에 따라서는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세와 더불어서 또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뭐 강세 지금 나오신 건 정확히 집어주신데 헬스케어, 에너지, IT,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갈 준비를 돼 있고요. 또 미국은요 4월 달이 세금 납부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관례적으로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부분들이 있고요. 약세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금융이 지금 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금융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주 그리고 경기 소비재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크게 뭐 대세를 이루는 형편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금리 인하의 속도 거기에 대해 아직 시장이 컨센서스를 안 이루어놨고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자기 기준 판단을 해서 5회, 6회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적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시장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1월 달 시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1월 달에는 그해 아주 뭐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뭐 1999년, 2000년 이후에는 1월 효과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그러한 뭐 모습들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1월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잖아요, 대표님. 그런 만큼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1월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실망을 하실 수도 네. 있단 말이죠. 그런 만큼 좀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업종들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헬스케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IT, 이제 필수 소비재가 있는데 자, 올해는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선거에 관련해서는 이게 아주 공식화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선거철에서 영향이 적게 받는 게 전력기기라든가 조선자동차, 방산,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은 뭐 선거가 있건 말건 돌아가는데요. 네. 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후보들이 정책적으로 발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은행주 역시 이제 금리에 관련된 은행주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 뭐 비 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산은 좀 쓰실 준비를 해야 되고 1월 달이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만 선거인데 대만 선거가 있죠. 굉장히 네. 큰 변곡점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월 15일 날 아이오와에서 공화당 코커스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굉장히 큰 지지를 얻어서 온다면 그것도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좀 빠르게 대만 선거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큰 두 개의 주말에 변곡점 지나가는 부분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주 초반부터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올해가 또 선거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스타트를 끊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대만 선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중 대리전이다라고 불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당이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민진당이 연임하게 된다면 미중 관계가 또 좋지 못해질 그렇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민진당은 이게 지금 여당이고요. 여기는 반중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국민당은 야당이지만 친중이고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민진당에서 지금 정권을 잡고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 뭐 굉장히 많은 시진핑 주석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보시면 이게 진짜로 미중 간의 어떤 대리전 성격을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조국 통일은 필연적 역사적 필연이다. 꼭 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민진당이 이제 되면은 일단은 양안의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양안이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그 뭐 화물이라든가 물류의 요충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지금 뭐 각을 세우는 부분들이고요. 뭐 풍선 지금 위성이 돌아다니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당이 승리 시에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TSMC 무력화하려는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당 승리 시에 이제 삼성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근데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요. 사실 민진당이 승리를 뭐 하던가 어떻게 하든 간에 삼성전자는 두 개 다 좋을 것 같아요. 이러든 저런 다 있나요? 왜냐면 이제 국민당이 승리 시에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네. 삼성이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민진당이 이제 승리할 때는 이것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낙수 효과, 그러니까 TSMC가 크게 활약을 못할 때 또 우리가 삼성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물량과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두 군데 다 좋은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또 선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캐치프레이스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과 대만이 뭐 통일하느냐 이건 내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물 밑에서만 얘기가 되지 수면 위로 올라나서는 국제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봐야 되는데 두 군데 다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하지 않겠냐. 단 전체 반도체 공급망 사슬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TSMC가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금들이 멈출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 TSMC라는 전체 아주 큰 족적을 남기는 반도체 회사의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공급망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냥 뭐 선제적으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일단 미중 반도체 전쟁에 지금 불씨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삼성전자의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전술 전략가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들의 아주 심도 높은 시장 분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중국의 고위급이 방미를 한다라는 소식도 네, 전해져 그렇죠. 왔더라고요. 이미 관련된 논의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질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뭐 미국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인데 일단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 선거가 있더라도 네. 5월 달에 5월 20일 날이 취임식이에요. 그 사이에 만약에 민진당 그러니까 친미 반중의 지금 여당이 승리가 된다면 굉장히 지금 군사훈련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에 대한 발동을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고 특히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헤게모니를 지금 일본으로부터 빼앗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층층이 쌓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TSMC라는 그런 거대한 기업의 위상이 우리 반도체 업계의 업황 개선에는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 많은 게 있지만은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반도체 업계의 업황에 대해서
조금 발목을 잡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기는 참 기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도를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단어별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 변화가 나타날 텐데 저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뭐 그걸 빼앗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가 뭐 IRA 법안도 좀 우회적으로 이제 공장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지금 받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양다리를 거치냐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미국이 또는 중국이 앞으로 내릴 수 있는 제재에 대해서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발빠르게 몸을 가볍게 해서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하느냐. 분명히 시나리오별로 지금 삼성전자는 다 갖고 있으리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뭐 저 개인적이지만 그래도 큰 시장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담보가 되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잘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대리전이라고 불리는 만큼 미중의 수장대도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 대만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있나요? 이건 뭐 서로 뭐 무조건 지금 자기가 지원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표 차이는요 3% 내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굉장히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양측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TSMC다 말이죠. 우리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외 투자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가 자기네들도 분명히 지금 속셈이 있을 건데 여기가 사실은 사실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TSMC랑 삼성전자가 진짜 진검을 승부로 할 수 있는 승부처가 나오느냐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얼마나 과감하고 또 작고 빠른 물고기로서의 어떤 솜씨를 보여주느냐 거기에 여러분 반도체 전체 업황에 어떤 뭐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난주에는 안 좋았지만 또 이번 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13일 또 미국의 공화당 코커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로 여러분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금 맞이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만 선거 외에도 올해에는 약 70개 나라에서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권한 당에 따라서 산업별 변화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완전히 지금 표현이 되냐면요. 우리 이제 많은 증권사에 아주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갈렸어요. 국내 증권사 예측도요.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는 증권사가 6개고요. 네. 거꾸로 상고하저를 얘기하는 부분이 5개예요. 그러니까 완전 팽팽하게 지금 맡겨 있고요. 나이키형이니 N자니 이런 부분들도 지금 3곳이나 되고 있고요. 코스피 상단 하단을 보시면 1900에서 2950까지를 다 아우르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 방향성을 정하시기가 어려운데 자 1월 달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1월 달은요 그 해에 일어나는 일을 아주 방향성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달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어떻게 움직이고 1월 달에 상승 모드를 장착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면 1년 내내 그 패턴이 그대로 가는 것들이 아주 정상적인 증시에서는 어떤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잠깐 선거에 영향이 없는 선거에 영향이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지금 대형주가 방향성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네. 중소형 가치주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길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올해 11월 15일까지 지금 계속 돼야 되는 미국 대선이죠.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전쟁
뿐만 아니라 이런 대선이라는 또 격한 싸움이 계속 우리의 장과 그다음에 국제 정세를 휘둘른다. 이거는 그냥 상수로 두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선거라는 변수를 상수에 두고 계속해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보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늘어난 2조 2,638억 원, 영업이익은 55.7% 증가한 1,563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카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휘청였던 카카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반등을 시도하면서 지난해 저점과 비교한다면 6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 반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추세적 상승까지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실적 개선, 4분기 실적 개선은 주가에 꽤 많이 녹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본질적으로 바뀐다라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숫자상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아직은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다울투자증권의 보고서 제목이 상당히 심플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노랑은 노랑이고 초록은 초록이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울투자증권의 평가는 그래서 이 노란색 카카오는 결국 지주사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주사라고 하는 것은 자회사들의 가치가 대거 올라오든지 아니면 본업의 어떤 흐름이 좋아져야 될 텐데 두 가지 모두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최악을 벗어났다 정도에서 여전히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올해 여전히 지켜볼 만한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금리 얘기하시는데 저는 올해 금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것 같지 않아서 금리로 인한 어떤 저평가의 해소 과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의 오름세는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하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내부적으로 잡음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입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쇄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고요. 6개 분기 만에 이제는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카카오 주력 사업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고요.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주목해봐야 될 산업은 일단 본업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과연 다시 의미 있게 증가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더 답답한 것은 외형 성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다른 게임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엔터가 그나마 좀 살아있는 부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엔터는 웹툰을 포함한 전체를 다 포괄해서 이제 엔터라고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나마 이쪽이 조금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기존에 부진한 이 본업을 제칠 정도로 아주 그냥 극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피코만 올라오는 것 정도, 그다음에 일부 엔터 쪽에서 개선되는 것만으로 카카오가 올해 본질적으로 좋아질 거냐는 저는 굉장히 나이브한 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가 힘있게 반등하기 위해선 아까 뭐 저점에서 60% 반등했다고 하셨는데 고점에서 반에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의 반등 가지고 기존에 그 투자하신 분들이 만족할 만한 주가 상승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설픈 반등이 나오면 강력한 매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Q하고 P가 모두 성장하는 구조적 모습을 보여줘야 올해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플랫폼 사업과 그다음에 AI와 연계된 엔터 쪽의 흐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한번 올해는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그 가능성은 현재 낮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또 그에 반해서 네이버를 좀 이제는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AI 사업과 그리고 웹툰의 미국 상장 여부가 좀 주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단가가 높은 동영상 광고 증가를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카카오가 지주회사라면,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본질이 다르다면 그러면 네이버는 다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본업이나 아니면 자회사 극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면 네이버는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이 회사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죠. 네이버의 본질은 결국 광고 회사입니다. 뭐 그건 구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SNS 기반으로 혹은 광고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메타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의 핵심은 결국은 MAU, 먼슬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액티브 유저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것이 치지직으로 늘든 아니면 IT 서비스 수출로 늘든 어떤 방식으로도 늘어나면 현재 구간에서 Q와 P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구조적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게 그 MAU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네이버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회사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아직 카카오는 보여주지 못한 생성형 AI의 능력이 단순하게 무언가 검색했을 때 빠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크림이나 인수했던 여러 가지 버티컬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 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흐름, 특히 가장 취약했던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MAU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저는 올해 네이버의 밸류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 양상도 좀 살펴본다면요. 지금은 22만 7천 원대를 그리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는 17만 8천 원대까지도 주가가 내려앉기도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트위치 철수와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올해 금리 많이 안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못 믿을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Q와 P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카카오보다는 분명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이버의 MAU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 지금 네이버가 사우디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사우디에 이미 1,000억 규모의 IT 서비스 수출은 이미 계약이 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계약 규모가 아마 조 단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IT 수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네이버의 전반적인 MAU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B2B 서비스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이버의 측면은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금리의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PBR 한 2배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의 BPS가 한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와 거의 비슷하게 한 30만 원권 정도까지의 반등은 그 정도를 예상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인 어떤 가격 예측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다면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 가치를 보시는 걸까요? 네, 그 정도 가치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성장하는 회사가 PBR 2배도 못 간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올해 만약에 실적이 망가진다면 그 가격은 못 가는 네. 위치겠으나 만약에 올해 외형도 성장하고 이익률도 더 개선되는 모습을 뭐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저는 PBR 2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BR 2배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EM넷 등과 관련한 카카오의 파트너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올해 네카오의 반등에 힘입어서 좀 추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네이버의 어떤 사업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숫자도 좋아지겠지만 올해 시장에 있어서의 그 연초보다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의 특징은 재무구조가 불안하거나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극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태형건설은 시작일 뿐이고요. 결국은 PF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신용 문제들이 하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터진다면 중소형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더 둔화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에 기반한 투자 관점으로 가시기보단 모멘텀 투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는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지금이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CS라든지 그다음에 갤럭시 S24 등 좀 더 모멘텀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다 노출되었을 때부터 아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가 노출됐을 때부터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 트위처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발표한 이후에 네이버와 아프리카 TV 2파전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장 점령을 누가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유명 스트리머인 우악국가 그리고 이세계 아이돌까지 이적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이 좀 신고가를 다시 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지금은 주가가 살짝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15%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양사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아프리카는 뭐 아시는 것처럼 별풍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늘어나는 뭐 또 광고 이런 것들에 기인한 상황이라면 네이버는 좀 더 이제 구조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스트리머가 이적해 왔을 때 당연히 주가의 탄력도는 아프리카 TV가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사람에 의존하게 되면 이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어떤 숫자를 기록하지 못하면 그 기대는 단숨에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빠르게 움직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투자는 조금 달리해야 될 것 같다.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분명히 조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아프리카 TV가 좋아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저는 뭐 네이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프리카 TV에 뭐 좀 더 길게 보신다면 네이버 쪽에 무게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차를 조금 다르게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프리카 TV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네이버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인터넷 대표주를 비롯해서 좀 파생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최근에 제가 계속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목은 처음에 반도체 소재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는 전부 도달을 이미 했고 그러면 지금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면 그다음에는 장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장비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다시 투자를 재개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중에서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지 않은 종목을 골라보면 뭐 PSK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세공정 관련한 신규 장비의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PSK를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뭐 손절가는 19,000원 정도를 잡고 있고 지금 매수 가격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25,000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운용기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잡아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투자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길게 잡을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의 투자가 재개된다라고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가장 퍼포먼스가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에서 길게 잡아야 6개월 이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까지 정리를 해주셨고 CES 2024 기대감도 좀 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CES 2024와 관련돼서는 시장의 AI와 관련된 기대
기대감을 너무 높여놨다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온디바이스 AI에 탑재된 AI의 능력이 예상을 하회하거나 만약에 우리의 기대에 좀 못 미칠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종목군들의 강세의 또 하나의 기저에는 챗GPT가 열 마켓 앱 시장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시장에 진출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시세 좋은 종목을 우리가 먼저 팔 필요는 없지만 모멘텀이 이제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잘 내려오고 수익을 고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이 이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이죠. 네. 그러면 2월부터는 중소형주의 장세가 이어졌느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주도주가 생기거나 지수의 조정폭이 커지면 개별 종목도 동일하게 무너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올 한 해 저희가 좀 어떤 업종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금리나 타격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도 작년 한 해를 보시면 모든 종목이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강세를 보였거든요. 올해도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죠. GLP-1과 관련돼서 한미약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종근당 이런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작년 대비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올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성장이 없어도 오히려 주가는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의 대형주, 그다음에 전장 부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삼성전기와 만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투탑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종근당과 그 한미약품 정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해 업종까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대만 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트위치 공백 속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PSK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가 회복되는 가운데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